안녕하세요. 저는 40대로 서울에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사연 유튜브에 다른 분들에 비하면 그렇게 큰일은 아니지만 저 역시도 인생에서 좀 화나는 일을 겪었던 적이 있어서 한번 써보려고 해요. 저는 결혼을 20대 초반에 했습니다. 저희 나이대에서는 상당히 빨리 결혼한 편이죠. 사실 그랬던 이유가 있긴 합니다. 저는 대학을 가지 못하고 고등학교 졸업이 최종학력이거든요. 사실 요즘 고등학교 졸업이 최종학력인 사람 많지 않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학에 가고 좋은 대학 아니더라도 일단 졸업장은 모두 따두니까요. 하지만 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그냥 대학에 가지 않았어요. 집이 워낙 대학 등록금 대기에는 경제적으로 안 좋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저 자신이 공부를 잘 못했어요. 솔직히 거의 반에서 바닥을 기었거든요. 이렇게 공부 안 할 바에야 왜 인문계 왔냐고 실업계로 진학하지 그랬냐고 담임 선생님한테 매일매일 구박 들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바닥 깔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1등도 있는 거죠. 1등만 여럿이면 그게 무슨 1등인가요? 저는 그런 생각으로 뻔뻔하게 시험 때마다 반타작도 안 되는 성격을 받아들고도 태연하게 굴었고 결국 담임 선생님도 두 손 두 발 다 드셨어요. 저희 고3 때 담임 선생님은 성적 안 되는 애들도 어떻게든 구제해서 대학 보내려고 애쓰는 좋은 분이었지만 저는 집 사정도 그렇고 해서 선생님께는 죄송하지만 진학을 포기했죠. 그 후에는 그냥 작은 중소기업에 취직해 일하기 시작했어요. 고졸이라도 나이가 깡패라 갓 스물 된 여자애는 그냥 심부름꾼으로라도 취직이 되더군요. 가서 하는 일은 물론 아주 단순한 것이었지만요. 그런데 그 회사가 IT 계열 회사였어요. 흔히 말하는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회사였는데요. 그래서 거기 직원들은 거의 무척 똑똑한 사람들이었죠. 저만 설거지나 청소 같은 걸 도맡아 하는 고졸 직원이었을 뿐이고요. 영수증이랑 경비 처리 같은 행정 지원 업무도 하긴 했는데 격리라고 할 수 있겠죠. 대표님도 무척 젊은 사람이었고 대기업 무슨 굉장한 자리 출신이라고 했는데 그래서인지 대표님의 선후배들도 자주 회사에 오갔어요. 지금 생각하면 거래처 관리도 하고 인맥 관리도 하느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대표님이 후배라면서 온 사람이 되게 잘생긴 사람이 있었어요. 물론 제 눈에 잘생겼다는 건데요. 처음에 저는 커피랑 다과를 내갈 때 사람이 많으니까 너무 일이 많다면서 옆에 와서 옮기는 걸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무척 고맙더라고요. 그 회사에는 제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대표 말로는 무슨 프로젝트를 그 후배가 도와주기로 했다면서 앞으로 몇 달간은 자주 올 거다 얼굴 익혀놔라 하더군요. 전 속으로 무척 좋았어요. 잘생긴 데다 친절한 남자 직원이라니. 임시적으로 일하는 거라도 좋은 일이었죠. 한 6달 일했는데 그 사이 저는 그 남자와 무척 친해져 결국 사귀게 됐어요. 저와 나이 차이는 좀 있긴 했죠. 8살 차이가 났으니까요. 그래도 너무 젠틀하고 친절해서 전 좋기만 했어요. 남자친구도 절 워낙 좋아해줘서 거의 1년 정도 사귀고는 저한테 청혼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냥 2번 생각할 거 없이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동안 사귀면서 알게 된 남자친구는 집안도 좋고 워낙 돈도 잘 버는 사람이라 솔직히 전 제 입장에선 너무너무 운 좋은 결혼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또 한편으론 너무 저희 쪽 집안이 기우니까 이거 괜찮은가 싶기도 했어요. 저희는 엄마는 가정주부시고 아빠는 그냥 작은 가게를 하고 계셨는데 그 가게가 저희 어릴 때는 그냥저냥 먹고 살 만큼 벌리다가 시간 지나면서 생활비도 안 나올 정도로 됐거든요. 엄마가 마트에서 캐셔 알바도 하시고 이런저런 일을 해서 돈을 더 벌어오셔서 간신히 살았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좀 위축된 상태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었죠. 남자친구는 제가 저희 집안 사정을 자세히 말하니까 처음엔 좀 당황하더라고요. 물론 고졸로 취업해서 일하고 있었으니 남자친구도 저희 집이 좋으리라는 생각은 안 했겠지만요. 그런데 생활비도 간당거리고 제가 도리어 돈을 보태드린다 하니까 설마 그 정도일 거라고 상상을 못한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집안 이야기를 한 후 아마 남자친구 집에서 좀 반대를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사실 좀이 아니고 아주 많이 반대한 것 같더군요. 저한테 남자친구가 굳이 이야기 안 했는데
자꾸만 결혼식 날짜를 뒤로 미뤘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무슨 일 있냐고 계속 충고하니까 결국 이야기를 해줬는데 집안에서 부모님 설득하느라고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군요. 지금도 기억나요. 저와 남자친구가 같이 저녁 먹고 있던 중이었어요. 남자친구가 워낙 돈을 잘 버는 사람이라 데이트할 때마다 되게 비싼 곳 데려가서 저녁을 사줬거든요.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이었는데 남자친구 말 듣자마자 입맛이 뚝 떨어졌어요. 사실 우리 집이 좀 보수적이라서. 왜, 아무래도 그렇잖아. 아버지가 사립학교 법인에 제법 높이 계시고 우리 형들하고 형수님도 다 교육 쪽 직업이라서. 아, 그렇댔지. 형수님 두 분 중 한 분은 교수고 한 분은 지금 아버지 계시는 사립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이라 아무래도 집안 분위기가 그래. 그렇구나. 내가 마음에 안 차시겠네. 아니 뭐 꼭 그렇다기보단 그냥 좀 여러 가지로 따지시는 게 많아서 설득 중이야. 그렇게 말해줄 필요 없어. 사실 나나 우리 집이나 마음에 안 차시는 게 당연하지. 남자친구는 제 말에 더 할 말 없다는 듯 묵묵히 밥만 먹었어요. 저도 할 말은 없었죠. 너무 차이가 나고 서로 기우는 결혼이다 보니까요. 그냥 시부모님 되실 분들이 적당히 이해해 주시면 참 좋겠다 정도 생각했죠. 남자친구는 계속 노력했고 그 덕분에 저희는 결혼하게 되었어요. 물론 상견례부터 결혼 내내 좀 많이 좋지 않은 반응을 받긴 했죠. 예비 시어머니는 가정주부셨고 시아버지는 사립학교 법인에서 뭔가 높은 직위에 계시다고 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저희 부모님과 만났을 때도 서로 차이가 크긴 했죠. 그런데 상견례 직전에 남자친구가 저한테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자기, 내가 부모님 설득하느라 한 말이 있는데 우리 입을 맞춰야 해. 뭐라고 했는데? 남자친구가 이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거짓말 했으리라고 예상은 했어요. 예비 시부모님이 당연히 좋아하지 않으셨을 테니까요. 남자친구는 미안하다는 듯 저한테 말했죠. 자기가 임신해서 우리가 빨리 결혼해야 한다고 해놨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나한테 말을 좀 맞춰줘야 돼. 뭐? 아니, 혼전 임신이라고 한 거예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었어. 세상에. 그런데 듣고 보니까 또 그 방법이 제일 효과적이긴 했겠더라고요. 남자친구와 제가 임신했다고 하면 뭐 시부모님이 사실 어쩌겠어요. 남자가 책임지고 결혼하겠다고 하는데 걷다 대고 싫은 소리 하지도 않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상견례 나가서도 당연히 아이를 가진 척 했어요. 저희 부모님한테도 일단 말씀을 드려놨는데 저희 부모님은 되게 당황스러워 하시더군요. 딸을 시집 보내기 위해 이런 식으로 단체로 거짓말까지 해야 한다는 것 때문이었겠죠. 하지만 뭐 어쩔 도리 있나요? 상견례 할 때 저희 부모님과 저 남자친구까지 모두 입을 맞춰서 제가 임신 중인 것처럼 했어요. 남자친구는 제가 못 먹는 음식이 있다면서 상견례 식당에서도 음식을 가려서 저한테 놔줬고 예비 시부모님은 정말 그걸 너무 못마땅하게 보셨고요. 아니, 식당 와서까지 그래야겠니? 그게 이 사람이 워낙 비위가 약해서요. 게다가 임신까지 해가지고. 죄송해요, 어머님. 예비 시어머니 얼굴이 진짜 표정이 말이 아니었어요. 죄송하긴 했는데 그래도 결혼은 해야 하니 어쩔 도리가 없었죠. 도대체가. 못마땅한 얼굴로 시어머니가 입술 깨무시는 걸 보고서 저희 엄마가 급하게 변명을 하셨어요. 저희 애가 워낙 입이 짧아서 그런지 요즘 뭘 통 못 먹더라고요. 애 낳아야 하는데 저러다가 잘못될까 겁이 나서. 알겠어. 예비 시어머니는 골치 아파서 미치겠다는 얼굴이었고 예비 시아버지는 무표정하게 묵묵하게 앉아 계셨어요.
하지만 그 마땅찮다는 느낌이 두 분한테서 정말 짙게 전해졌어요. 남자친구와 저는 그걸 못 본 채 하고 그냥 요란하게 임산부와 그 남편인 척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 예비 시부모님은 더 이상 반대하지 못했죠.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어요. 사실 결혼할 때 제가 혼수를 거의 못 해갔거든요. 우리 집은 여윳돈도 당연히 없었고 저도 벌어놓은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죠. 반면 남편은 자기가 벌어놓은 돈으로 아파트를 자가로 해왔고요. 그러니까 저희 친정 부모님도 사위인 남편 앞에서 벌벌 떠시더군요. 뭐 남편이 저희 부모님한테 뭘 한 건 없는데 그래도 그게 딸 자식 앞날 생각해서인지 엄청 눈치를 봤어요. 이게 저 결혼할 당시 상황이었으니 제가 얼마나 결혼한 후에 구박을 받았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처음이야 물론 임신한 상태라고 거짓말을 해놨으니 구박은 안 하셨죠. 저희 부부는 빨리 임신을 해야 거짓말이 들키지 않을 것 같아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애가 그렇게 쉽게 들어서지 않더군요. 결국 몇 달이 지나도록 애가 들어서질 않아 저희는 유산했다고 또 한 번의 거짓말을 해야 했어요. 그래도 손자를 기다리면서 저한테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던 시부모님이었는데 그 이후로 굉장히 저에 대한 대우가 안 좋아졌어요. 유산 사실을 알리던 때 얼마나 경악하면서 절 구박하시던지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뭐라고? 유산? 네, 어머님. 죄송해요. 거짓말로 유산했다고 말하는 건데도 이상하게 떨리고 서럽더군요. 제가 앞에 서서 유산했다고 말하는 동안 시어머니 표정은 점점 더 안 좋아져 갔어요. 아니, 유산했는데 너 몸은 괜찮은 거니? 사실은 초기에 유산했는데 어머님께 차마 말씀을 못 드렸어요. 결혼하고 신혼여행 다녀와서 유산했거든요. 세상에. 너 그럼 그동안 거짓말한 거야?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어머님. 그래도 이제 결혼한 뒤인데 사실 시부모님이 아무리 제가 못마땅하다 한들 어쩌겠어요. 전 떨리긴 했지만 그냥 배짱 좋게 나가자 싶어서 시어머니 앞에서 죄송하다, 유산했다 말만 반복했죠. 이제 와서 이혼시킬 수는 없으실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절 노려보다가 결국 아무 말도 없이 돌아서서 들어가 버리셨죠. 아마 그날부터였을 거예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그동안 그래도 지켜오던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더군요. 제 앞에서 대놓고 아주 안 좋은 소리를 하시고 일부러 기분을 불쾌하게 만들려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셨어요. 제가 유산했다고 말한 그 다음 주 주말 저녁에 시댁에서 모임이 있었어요. 그동안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시댁에서 만나 뵙고 저녁을 함께 먹었거든요. 그러면 남편의 두 형님도 오시고 동서들도 왔고요. 아주버님들도 스펙이 당연히 매우 좋았어요. 한 분은 학원 원장님인데 굉장히 잘 버는 큰 학원을 운영하고 계셨고 한 분은 공기업에 다녔죠. 거기에 어울리게 동서는 한 명은 교수, 한 명은 고등학교 선생님이었고요. 게다가 시아버지가 사립학교 법인이 높은 분이어서 시댁은 전반적으로 교육자 집안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원래 시어머니도 교사였는데 결혼하시면서 그만두셨다고 하더군요. 저녁을 먹으면서 시아버지는 점잖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교육자 집안이니까 항상 평판에도 신경 쓰고 예의도 차리고 그래야 한다. 알겠니? 둘째, 특히 우리 법인 이사장님하고 임원들한테 인사 잘 드리고 선물도 항상 갖다 드리고 그래야 해. 사람이 도리를 알아야 하는 법이다. 네, 아버님. 둘째 동서는 아주 사근사근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말을 걸면 거의 받아주지도 않는 사람이 아버님이 말하니까 너무 상냥하게 대답하더군요. 사실 그건 둘째 동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긴 했어요. 시아버지는 돌아가면서 자식들한테 다 한마디씩 잔소리했어요. 교육자 집안이라 그런지 말도 많고 잔소리도 많아서 매번 저러시는 게 이젠 익숙할 지경이었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시아버지는 절 보더니
에휴 하면서 한숨을 쉬시고는 고개를 저었어요. 할 말은 많은데 차마 말이 안 나오는 얼굴이셨죠. 에휴, 너는 참 정말 다른 사람한테 뭘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 자신이 문제구나. 네, 아버님. 우선은 너 자신을 잘 다스려야 하는데, 에휴, 대학도 못 들어간 애한테 뭘 바랄 수가 없구나. 네? 얼마나 고등학교 때 엉망으로 살았으면 그 흔한 대학을 못 들어가고 고등학교 졸업으로, 에휴, 세상에. 아버님, 그건... 그래놓고 아내이자 며느리의 의무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뭔? 마지막 말씀은 분명 제가 유산했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전 너무 억울하고 서러웠는데 옆에 앉은 남편은 눈치를 보면서 차마 끼어들지 못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남편도 저 유산한 것 때문에 한 소리 엄청 들은 모양이더군요. 사실 남편은 저랑 결혼하면서 시부모님이나 형님들한테 굉장히 싫은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매번 시댁 갈 때마다 남편에 대해 불쾌한 시선이 느껴져 저까지도 알게 될 정도였죠. 그래도 그나마 저는 그동안은 임신했다는 핑계 덕분에 덜했는데 그게 전부 남편한테로 쏟아지고 있었어요. 이제는 유산했다고 알리고 나니까 남편이 어떤 시선을 받았는지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너는 일단 다시 아이 가지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최소한 공부해서 어디 대학 멀쩡한 곳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좀 해봐라. 등록금 걱정은 안 해도 되잖니. 그래도 요즘 시대에 사람이 대학조차 못 나오면 사람 구실 못하는 거다. 시아버지는 홍계조로 말씀하셨어요. 솔직히 너무 서러웠어요. 제가 대학 졸업장을 안 떼려고 안 딴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집안 환경이 썩 좋지 않았고 제가 공부에 뜻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대학 졸업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니까 너무 섭섭하고 그렇더군요. 그렇다고 남편이 적극적으로 편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도리어 옆에 앉아서 시아버지 말씀이 맞다는 듯이 고개만 끄덕거리고 있으니까요. 그 후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저한테 빨리 대학에 입학하라고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대학 입학이라는 게 그리 쉽나요? 돈이 있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원래 공부를 싫어했고 다시 할 생각도 없었어요. 사실 시부모님 상호에 공부를 안 해본 건 아닌데 정말 안 되더군요. 아무리 해도 쪽팔린 정도의 성과밖에 없어서 내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는 동안 시부모님은 점점 더 저에 대한 실망이 커져갔죠. 그냥 사정이 있어서 대학에 못 간 줄 알았더니 정말 머리가 나쁘다면서 말이에요. 공부머리만 머리인 건 아닌데 시부모님은 제가 너무너무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하셨어요. 결국 시아빠는 제가 대학 못 들어가겠다면 집에서 놀지도 말라면서 일을 하라고 했어요. 저는 시아빠의 닥달이 결국 이력서를 써 가져가서 시아버지께 드렸죠. 시아버지는 이력서에 적힌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을 보더니 한숨을 푹 쉬셨어요. 에휴, 정말 어처구니가 없구나. 교육자 집안에 어떻게 며느리가 고졸이? 죄송해요. 됐다. 너 아무 말 말고 사무실로 나와라. 내가 고졸 아르바이트 자리 하나 구해놨으니까. 시아버지는 절 무시하는 듯한 눈으로 쳐다보고는 명령하셨죠. 아무래도 고졸에 임신도 잘 안 되고 있는 며느리가 집안에 앉아 멀쩡한 아들 월급을 빼서 쓴다는 게 너무 싫었나 봐요. 시아빠가 계시는 사립학교 법인 사무실에서 정말 단순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뽑는데 거기서 고졸을 원한다고 해서 제가 가게 된 거였죠. 시아버지가 임원이라서 제가 그 옆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복사나 서류 파쇄 같은 작업들을 하곤 했어요. 다른 사무실 사원분들 서류도 정리해드리고요. 저는 높은 임원분의 며느리라는 이유로 다른 직원분들이 잘해주시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번도 마음이 편했던 적은 없었어요. 시아빠는 다른 사람들 앞에선 한없이 자상한 시아버지처럼 대하다가
결국 사람들이 없어지면 집에서와 똑같았거든요. 게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대하는 태도 역시 악화만 되어갔어요. 처음에는 그냥 전처럼 저를 보면 한숨을 쉬시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계속 시간이 흐를수록 시아버지는 저를 보며 말씀이 심해지시더라고요. 너만 보면 답답해 죽겠구나. 저 사무실 다른 여직원들 좀 봐라. 얼마나 단정하고 깔끔하니? 애들이 좋아 보이잖아. 게다가 대학 졸업해서 제대로 일하고 있는 애들 아니여? 죄송해요, 아버님. 네 나이에 지금 고졸로 여기 와서 이렇게 아르바이트나 하고 앉아 있어야겠니? 제가 그만둘까요? 그만두면 뭐 어쩌려고? 그냥 집안에 앉아서 네 남편이 벌어오는 돈 날로 먹고 쓰려고 그러는 거냐? 그럼 사람이 못 써. 넌 공부도 하기 싫고 그냥 집에 앉아 놀기만 하고 싶은 거 아니냐? 하여간 그래서 공부하는 걸 보고 사람을 쓰는 거다. 사람 성실성이 한눈에 보이거든. 시아버지는 저하고 같이 있기만 하면 이런 종류의 말씀을 쏟아내셨어요. 사실 저는 공부만 좀 덜 했을 뿐이지 성실하긴 했거든요. 게다가 공부도 안 한 건 아니었어요. 했는데도 공부 머리가 없을 뿐이었죠. 남편도 처음에는 시부모님 눈치를 보면서 말을 못 꺼내더니 점차 무관심이 되어가더군요. 처음엔 제가 사무실에서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오면 절 달래면서 이야기를 전부 들어주곤 했는데 나중엔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면 귀찮다는 듯 자리를 피하기 일쑤였어요. 전 이런 이야기를 말할 곳이 없어 복장이 터져 죽을 노릇이었죠. 그렇다고 저희 친정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괜히 마음만 아파하지 아무런 소용도 없었고요. 그런데 사무실에서 일하다 보니 뭔가 영수증 처리랑 비용 처리가 좀 어설프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하고서 바로 격리 업무를 해봤기 때문에 낯이 익었어요. 사무실 다른 직원들이 귀찮다면서 제가 격리 업무를 해본 적 있다니까 비용 처리를 맡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처리하면서 알았는데 시아버지가 원래 쓰면 안 되는 돈을 예산 목적에 맞지 않게 잔뜩 쓰고 있었어요. 이거 영수증 처리는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그냥 항목은 적당히 처리하면 돼요. 하지만 이거 나중에 문제되지 않나요? 에이, 이거 전부 결제 거치고 올라가는 거라 상관없어요. 직원분은 웃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게 분명 예전에 듣기로는 감사 나와서 걸리면 큰일이라고 한 부분이었거든요. 게다가 단위도 절대 작지 않고 거의 1년에 몇 천만 원 단위를 이렇게 쓰고 있었어요. 전 걱정은 됐지만 그렇다고 제가 뭐라고 말을 얹을 수 있는 처지는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입만 다물고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사무실에서 시아버지가 서류 파쇄를 시키셨는데 하필이면 그 파쇄하는 서류 사이에 중요한 서류가 한 장 끼어있던 모양이더군요. 시아버지는 그 서류가 없어졌다는 말에 얼굴이 시뻘개져서 화를 내셨어요. 너는 말이다. 어떻게 이렇게 골치 아픈 짓만 골라서 하는 거냐? 아버님, 전 그냥 시키신 일을... 뭐라고? 너 아무리 내가 시켰다고 해도 서류를 하나씩 확인하면서 파쇄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죄송해요. 아버님, 죄송해요. 사실 제가 그렇게 큰 실수를 했다면 그냥 잘라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그럴 기미는 조금도 없이 그냥 고래고래 소리만 지르셨어요. 교육자 집안에 고졸년이 들어와서 이 모양이지? 결국은 시아빠가 소리를 질렀어요. 물론 제가 시아버지 사무실에 들어가 있어서 안에는 둘만 있었지만 옆 사무실 직원들까지 다 듣겠더라고요. 저는 시아버지의 그 말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무리 제가 뻔뻔하게 고졸인 것에 대해 창피함을 갖지 않는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들을 정도로 크게 절 창피해주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너만 없으면 우리 집안이 화목해! 시아버지가 계속 소리를 지르셨어요. 너 때문에 지금 우리 아들도 가정에 마음을 못 붙이고 네 시어머니도 지금 화병 나서 미치려 하는 거 아니냐? 넌 어쩌면 이렇게 애가 못나고 못된 거냐?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버님. 죄송하면 다야? 시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을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동안 쌓인 게 서류 한 장 잘못 파쇄된 걸로 터진 것 같더라고요. 전 어쩔 줄을 몰라서 계속 시아빠의 화를 받다가 결국 화장실에 가서 울음이 터졌어요. 제가 집에 가서 울면서 있으니까 저녁 때 퇴근해서 온 남편이 노골적으로 귀찮아하면서 마지못해 말을 걸더군요. 또 왜? 아버님이 나만 없으면 집안이 화목하대. 뭐? 맨날 듣는 소리 또 들었다고 울어, 왜? 뭐가 맨날 듣는 소리야. 이번엔 너무 심하셨다고. 알았어. 그러면서 남편은 귀찮다는 듯이 그냥 욕실로 들어가서 씻었어요. 나와서도 저한테 이런 방구 말도 없었고 저녁 먹자고 저한테 한마디 하더니 제가 안 먹겠다고 하니까 그냥 말없이 혼자 나가버렸어요. 남편이 혼자 저녁 먹으러 나간 사이 집안에서 울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결혼을 잘못한 것인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겉으로만 번듯하면 뭘 하나요? 도저히 살 수가 없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시아버지는 정말 작정한 것처럼 저한테 매일같이 말씀하셨어요. 남편하고 이혼하라고요. 믿어지시나요?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직장에서 마주칠 때마다 아들하고 이혼하라고 한다는 게 말이죠. 처음에는 그냥 죄송하다고 하고 계속 피했어요. 제가 소리 지르고 대들면 직장에서 굉장히 민망스럽잖아요. 동서도 그 법인 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못 갈 때마다 마주치기도 하고 간혹 주변 직원한테 소식을 듣기도 할 만큼 서로 가족인 게 잘 알려져 있었거든요. 시아버지는 이제 저를 사무실로 데려온 것도 실수라고 했어요. 너 이혼해라. 내가 널 사무실로 데리고 오는 것도 아니었다. 일이라도 보탬이 될까 해서 데리고 왔더니 정말 고졸답구나. 사실 제가 일하겠다고 먼저 데리고 와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게다가 최저시급에 딱 맞게 주는 그 돈을 벌겠다고 이 난리를 피우고 싶지도 않았죠. 하지만 시아버지는 자기가 먼저 데려온 건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화만 냈어요. 그리고 다른 직원들 없는 곳에서는 계속해서 매일같이 이혼하라고 요구했죠. 전 그렇게 직장에서 시달리다가 집에 와서 혼자 울기 일쑤였어요. 남편은 점점 더 저한테 질리는지 저녁 때가 되어도 집에 들어오지 않고 야근을 핑계 삼아 아주 늦게 들어왔어요. 제가 뭔가 불평이라도 하려 치면 계속 저를 피하더라고요. 점점 더 저는 스트레스가 쌓여갔고 도저히 이걸 어떻게 해소할 방법이 없었죠.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되더군요. 이런 생활이 거의 1년이나 지속됐어요. 믿어지세요? 사무실에 매일 나가면서 시아버지를 매일 마주하고 계속 이런 소리 들었다는 게요. 유일하게 제가 믿을 구석이라고 생각했던 남편은 날이 갈수록 무심해지고 아무래도 밖에 만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가 됐어요. 시아버지는 아마 남편이 누군가 다른 사람 만난다는 걸 아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저한테 이런 소리도 하셨거든요. 너만 아니면 훨씬 좋은 여자가 들어와서 벌써 애도 낳고 평안하게 살았을 텐데. 고졸년이 교육자 집안에 들어왔으니 이 모양이지. 아버님. 너만 아니면 내 아들하고 결혼하겠다는 여자 줄을 섰다. 어쩜 아직까지도 그렇게 버티고 앉아있니? 시아버지는 매일같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돌아보니까 아무래도 시아빠가 아셨던 것 같아요. 이런저런 스트레스가 가중되면서 저는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웠어요. 하루는 시아버지가 계속 이런 소리를 하면서 하루 종일 저를 사무실에 불러다 놓고 들들 볶아서 화가 나서 제가 한마디 뱉었죠. 그래요? 아니, 이제 진짜 그만하세요. 뭐야? 너 지금 시애비한테 덤비기까지 하는 거냐? 진짜 그만하시라고요.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살 수 없으면 그만 살라고 이야기하잖니 지금. 알았어요. 알았어! 진짜 더는 못 견디겠더군요. 5억. 딱 5억이에요. 그거 주시면 이혼할게요. 뭐야? 저도 밑짓는 장사 할 순 없잖아요. 처녀로 이 집안에 시집왔는데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나가라고요. 제가 미쳤어요? 너 진짜 장사하러 결혼한 거였구나? 네. 저 장사하러 들어왔으니까 믿지곤 안 나가요. 5억 주시면 당일에 이혼 서류 쓰고 나갈 테니까요. 이제야 속내를 드러내는구나. 내 그럴 줄 알았다. 시아버지는 이제야 알겠다는 듯 저를 조롱하는 투로 말씀하셨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전 5억을 받아내면 그래 이혼해도 되겠다 생각 들었죠. 제가 어디 가서 이 나이에 이 조건으로 5억을 벌겠어요? 너 약속한 거다. 이제 너 한 입으로 두 말하면 그때부터 법적으로 소송 들어갈 거니까. 시아빠는 그렇게 저를 위협했어요. 저는 이제 시아빠한테도 내내거리기도 싫어서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죠. 입금이나 하세요. 그 자리에서 바로 이혼서류 쓸 테니까요. 5억씩이나 받아내려고 여태 버틴 거였구만. 하여간 좋은 집안 노리고 들어오는 며느리던들 항상 이렇다니까. 시아빠가 혀를 차면서 저한테 이제 꼴도 보기 싫으니까 집에 가라고 했어요. 이곳 법인하고 계약도 끝난 거라고 말라면서요. 저는 화가 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집으로 와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남편도 저한테 관심 없었고 이혼을 은근 바라는 눈치였기 때문이죠. 심지어 그날 저녁에도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조차 않았어요. 이제 외박하는 날이 너무 많아서 이상하지도 않을 지경이었죠. 다음날 시아빠한테 정말 5억이 입금이 됐어요. 정말 돈 많은 집안이었어요. 아니면 제가 너무너무 꼴보기 싫어서 큰돈이라도 억지로 넣어준 거였던지요. 시아버지한테서 확인 전화까지 오더군요. 너 바로 이혼 서류 내라. 아마 네 남편이 작성해둔 게 TV 서랍장 밑에 있을 거다. 뭐라고요? 그이가 벌써 작성을 해뒀다고요? 그래. 내가 그럼 아들 동의도 안 얻고 했겠니? 다 작성해뒀으니 넌 그거마저 작성해서 두면 된다. 나머진 다 우리 쪽에서 알아서 할 테니. 어처구니가 없어서 전 그냥 전화를 끊었고 당장 서랍장을 열어봤어요. 정말 다른 물건 밑에 깔린 채로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남편은 이미 시아버지의 속내를 다 알고 있었고 동조해서 서류까지 작성해 놓은 거였죠. 너무 어이가 없고 허무하고 제 결혼이라는 게 이렇게 허무한 거였구나 싶었어요. 통장에 들어온 5억을 보면서도 기쁘긴커녕 힘들기만 했어요. 사실 그런데 거기서 그냥 끝낼 생각은 없었죠. 저는 그동안 챙겨놓은 서류들을 전부 찾아왔어요. 집안 장롱 속에 가방에 넣어둔 거였는데 시아버지가 그동안 사립학교 법인에서 멋대로 쓰고 잘못 처리했던 경비들에 대한 것이었죠. 이런 것들은 사실 평범한 격리 생활만 했던 저라도 알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게 내부 감사에서는 대충 감사하고 덮고 넘어갔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봤더니 교육청이나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 문제가 크게 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전 가만히 기다렸죠.
이혼 절차가 모두 끝나길 기다리면서 저는 받은 5억에 남편에게 재산 분할까지 요구해서 남편이 결국 1억을 더 줬어요. 마치 먹고 떨어지라는 듯한 태도라서 자존심이 상했지만 이 돈이 결국 제가 향후 생활의 기반이 될 돈이니까 자존심을 챙길 때는 아니었죠. 예상대로 남편은 바람을 피우는 중이었어요. 저하고 재산 분할에 대해 상의하자고 만난 날 남편을 만나러 어떤 여자가 나왔어요. 젊고 예쁘고 겉으로만 봐도 지적인 여자더군요. 제가 그 여자를 노려보니까 남편이 어깨를 으쓱거렸어요. 미안하긴커녕 도리어 자랑하는 모양새였죠. 아, 이혼 결정되고서 만나기 시작한 거야. 그런 표정 짓지 마. 남편은 뻔뻔하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동안 그렇게 외박하고 밤에 늦게 들어오더니 열심히 바람을 피운 거였겠죠. 전 너무 화가 났지만 어쩔 도리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1억 주겠다는 거 받아오고 이혼 절차를 마무리 지었죠. 남편은 저와 그날 이야기를 하며 저를 놀리는 건지 비우는 건지 모를 소리를 해대더라고요. 우리 형 둘하고 형수님들이랑 이제 학회 가는 겸 해외여행 자주 가도 되겠다고 하시더라고. 아무래도 집안 분위기가 이전엔 좀 그랬으니까. 뭐가 좀 그래? 아니, 아무래도 그런 거 이해 못하는 사람이 하나 있으니까 다들 좀 조심했었지. 뭐? 내가 뭘 어쨌는데? 자기가 뭘 어쨌다는 건 아니고.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그러지 마. 어차피 다 끝났잖아. 우리 이제 남이야. 남편은 아주 만족스럽다는 것처럼 웃었어요. 그렇겠죠. 많이 만족스럽겠죠. 잠깐 눈이 멀어 결혼했던 멍청하고 수준 안 맞는 여자를 내쫓았으니 얼마나 만족스러웠겠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는 쿨한 척하고 좋은 여자 만나서 좋겠다고 해줬어요. 남편은 제가 깔끔하게 떨어져 나간 게 너무 좋은지 그 축하도 진짜인 줄 알더라고요. 이혼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된 이후에 저는 그동안 모아놨던 증거들을 다 한꺼번에 감사원으로 보냈어요. 전자민원 넣는 것도 있었는데 제 경우에는 이것저것 증거 모은 것을 프린트도 해뒀고 복사도 해뒀기 때문에 그냥 보내는 게 낫겠더군요. 일하는 동안 그곳 사무실 직원분 한 분하고 친해져 있어서 그분과는 계속 연락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서류를 감사원에 붙인 뒤 얼마 뒤 사무실에 난리가 났다더군요. 그분하고 통화하는데 상당히 당혹스럽다는 듯한 눈치였어요. 말도 말아요. 이 일 일어나기 전에 나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감사원에서 감사가 나왔는데 지금 법인 여기저기서 횡령이 다 걸려서. 세상에, 여기저기 전부 다요? 그렇다니까. 자기네 시아버지, 아니, 이사님도 처음엔 작은 경비 문제로 감사 시작되었다가 지금 큰 건까지 줄줄이 나와서 난리예요. 그 직원분이 한숨을 쉬면서 혀를 찼어요. 다행히도 그분은 다른 곳으로 발령난 상태라 그 큰 감사에는 휘말리지 않고 있었죠. 저는 그래서 죄책감을 갖지 않을 수 있었고요. 아주 재미있더라고요. 전 사실 그렇게까지 큰일로 번질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게 저도 모르는 사이 큰 건을 건드렸던 모양이었어요. 저는 그냥 작은 경비들 잘못 처리하고 있다, 잘못된 예산 항목으로 처리하고 있으니까 엿이나 먹어봐라 정도의 마음이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게 굉장히 큰 횡령건으로 이어지는 어떤 열쇠였던 모양이었어요. 감사원에서는 제가 복사하고 프린트해서 보낸 자료들을 보고는 감을 잡고 제대로 털기 시작한 거였고요. 그렇지 않아도 사학법인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아주 잘 걸렸다 하고 털어버린 모양이더군요. 전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서 너무 웃기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했어요. 전 시부모님이나 전 남편은 당연히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몰랐을 거 아니에요? 전 시아버지는 제가 너무 멍청해서 그런 서류를 봐도 뭐가 잘못됐는지 알지 못할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그 일은 그냥 가라앉지 않고 일파만파 뭔가 계속 커져가더군요. 나중엔 신문기사까지 나서 전 깜짝 놀라기도 했어요.
이게 제가 꼬투리 잡은 건 진짜 작은 부분이었는데 그게 잡히고 나니까 줄줄이 잡혀 나와서 그 모양이 된 것 같았죠. 친하게 지냈던 직원분한테 나중에 연락을 받았는데 그분이 그러더군요. 아유,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 법인 임원들 다 교체되고 완전히 싹 다 날아갔어. 아, 직원분은 괜찮은 거죠? 임원들이랑 너무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도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아우, 난리 났어. 아, 그랬구나. 지금 임원들 거의 다 징역 사게 생겼어요. 판결받고 항고한다고 하는데 그런다고 해도 가망은 없나 봐요. 횡령한 돈 다 뱉어내고 아주 집안이 폭삭 망하겠더라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전해주고서 그분이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좀 멍해지더군요. 사실 제가 그냥 골탕 정도 먹이려고 한 거였는데 징역까지 살게 만들다니. 그렇다고 후회가 되는 건 아니었어요. 사람을 그렇게 오랜 기간 못 살게 굴고 멸시했잖아요. 솔직히 고소했어요. 그러게, 집안 과시만 하지 말고 제대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았어야죠. 어쨌든 저는 그 후로 다 잊고 저 혼자 취직해서 열심히 소소하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겁게 들으셨다면 좋겠어요.